오늘 제가 이제 받은 주제로 뭐 교육학적인 내용을 조금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셔서 어떤 내용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이렇게 주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그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내용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면 좀 부모님들께 도움이 많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지금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해서 아이가 아직 입시랑은 좀 거리가 먼 나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공유를 할 때 예전에 그 아이가 혹시 없을 때나 결혼을 하기 전에는 더 약간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육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 저보다 훨씬 더 선배님들이신데 육아에 있어서는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의견을 나누려고 하니까 오히려 제가 좀 더 긴장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교육이 바뀌고 있는 거, 안 바뀌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유를 하고 싶어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교육학 박사고요. 입시에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 학위를 받은 직후에 그 박사 학위 공부를 하고 있을 때는 저는 과학 전공자라서 과학 영재 교육에 관한 일들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했고, 그 다음에 교사를 연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교육청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단 법인에서 교사들을 계속 양성을 하는 일들을 하고, 해외로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핫 이슈가 미국의 영재 교육을 우리가 배우는 거였는데, 부산교육청은 특이하게 러시아로 방문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연구도 하고, 그리고 한국과학영재학교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1호 영재학교로 만들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영재학교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쭉 다 지켜보고, 실제 이제 입시에 참여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학위 과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카이스트에서 입학사정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입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입시의 어떤 주축이 되는 뭐 수시, 정시 이렇게 해서 수시, 입시 비율이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그 입학사정관 이제 초기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부모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모님들께서는 학교 교육을 신뢰하시나요? 네, 여기 선생님도 계시니까, 그죠? 신뢰해야 한다. 네. 두 번째, 우리 아이의 선생님을 신뢰하시나요? 네. 세 번째, 이제 정부의 교육 정책을 신뢰하십니까? 네 번째, 입시 정책은 신뢰를 하시나요?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질문이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 아이는 신뢰하시나요? 네. 제일 네, 정확한 네, 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결혼을 조금 늦게 해서 제 친구들은, 빨리 결혼한 친구들은 이미 애가 대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친구들은 지금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중이어서 입시에 대한 지금 현 주소를 사실 제가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제가 적은 이유는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에 의견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5번에 우리 아이를 신뢰하나요? 물을 때 믿고 싶으나 믿고 싶으나 이렇게, 그리고 믿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이제 실제로 아이의 행동을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면서 지켜보고 있는가, 이걸 물어봤을 때는 조금 또 다른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요 내용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 부모님을 신뢰하고 있을까요? 네, 진짜 좋은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답에 자신 있게 우리 아이가 정말 부모님한테 의지하고 신뢰를 할 수 있다면. 근데 그 여기 계신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의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과 사회의 현 주소에 대해서 아마 부모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한번 살펴보면 제가 이 결과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피사 2018 결과라고 나와 있는데요. 피사라는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참여 국가가 한 50개 전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OECD 국가 대부분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점점 이제 참여하는 그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리딩, 읽기, 그 다음에 수학, 과학 요 세 가지 영역을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018년에 친 결과가 나는데 지금 2020년이잖아요. 왜 2018년 결과를 가지고 왔냐면 이 시험이 3년마다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2018년에 시험을 쳤고 이제 2021년에 칠 거예요. 시험을 치는 대상은 만 15세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이제 여기 왼쪽에 보면 참여 국가들이 나오는데 이 참여하겠다고 한 국가들 아이들한테 무작위로 배포를 해요. 그러니까 표집을 이번에 서울의 어떤 학교 이렇게 딱 지정을 하면 그 학교 아이들에게 누가 걸릴지 모르는 거죠. 시험 문제가 하고 양산의 어떤 학교 하면 그 학교 아이들 다 치는 것도 아니고 몇 판이 이렇게 칩니다. 무작위 샘플링을 하니까 좀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결과를 보면요. 1등이 지금 차이나라고 돼 있거든요. 중국이에요. 그리고 2등은 싱가포르이고요. 3등은 마카오, 4등은 홍콩, 다 중국 계열이죠. 우리나라를 보면 9위예요.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한 50개국 잘하는 나라들 중에 9위 정도면. 그죠? 아마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실 건데, 부모님들께서 저희가 2000년부터를 이렇게 쭉 보면요. 18년에는 79개국이 쳤네요. 읽기가 저희가 OECD에서 2000년에는 OECD 중에서는 6위, 전체에서는 7위 정도였고요. 2006년에서는 그 기록을 보면 1등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등수가 점점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그럼 애들이 점점 공부를 못하고 있나, 우리나라 애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시험 문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 그러니까 석박사 학위 과정일 때가 2006년에서 9년, 12년 조사회였는데, 그때 당시에 2006년에 1위를 하다가 과학도 그렇고 수학도 1위에서 4위, 과학은 근데 5위에서 9위였어요. 저 때 당시에 제가 교육과정 만드는 일에 참여를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과학이 이렇게 못하다니, 우리나라 아이들이 과학을 이렇게 못하다니. 교육과정을 다 바꿨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잘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등수가 너무 떨어지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국가 전체에서 교육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읽기를 보면요, 어머니들께서 아버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이 유아기부터 아이들 읽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책도 유아책들이 유학책들을 이렇게 한 권씩 사는 경우도 잘 없고 거의 전집으로, 한 전집을 사면 한 50만 원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사봤는데 잘 보지도 않는데 그런 책들이 굉장히 유용할 거다고 생각을 해서 유치원 가기 전에 전집이 몇 질씩 돼가지고 우리 집엔 책이 이만큼 많아 이렇게 자랑도 하시고, 우리 애는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하루에 한 10권, 20권 읽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읽기 점수를 보면은요 1수준 미만, 1수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위로 갈수록 높은 수준이거든요. 저희가 1수준과 2수준이 굉장히 비율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읽기 영역에서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9등이다, 1등이다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애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책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많이 읽는데, 그리고 부모님들이 책을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세트를 꽉꽉 채워서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것들도 굉장히 의문이죠. 근데 피사 읽기 능력을 보면 한국이 실생활의 읽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 관심도 떨어지고 교육적인 학습이나 뭐 직업적인 거 이런 게 우리는 다 떨어진대요. 저희가 그때 제가 공부할 당시에 그 최상위 등수를 차지할 때에도 이때 당시에 같이 조사를 하는 게 뭐냐면 학생들의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학습 흥미, 직업 선호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외국 학자들을 같이 만나면 야, 너네 한국은 너무 신기해. 아이들이 과학 직업을 선호하지도 않고 과학을 심지어 싫어하는데 어떻게 1등을 할 수가 있지? 이거를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원에 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근데 신기하잖아요. 부모님들도 이렇게 보시면 내가 싫어하고 하기도 싫고 그 직업은 정말 선호하지도 않는데 공부는 해야 돼요. 해서 외워서 1등이 되는데 지금은 특별히 더 안 하나. 그게 아니고 문제가 굉장히 바뀌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이게 지금 21세기 역량이라고 해서 OECD 회원국도 그렇고 교육을 주관하는 데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내세우는 것들인데요. 뭔가 수학을 잘하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보면. 그래서 수학적인 추론을 잘해라. 이 문항을 설계하는 의도를 여기서 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정보를 잘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적인 사고를 하라. 시스템 사고가 뭐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하나 쓰려고 하더라도 그게 딱 한 곳에만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드라이버가 있으면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거나 조이는 데 쓸 수도 있지만 이걸로 뭐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다른 거 이렇게 뭐 잘 안 열리는 뚜껑을 열 때도 사용할 수 있고 근데 딱 적재적소에 그 물건을 한 곳에만 써본 아이들은 이걸 활용해서 다른 곳에 못 쓰는 거죠. 그리고 국어 시험에서 이게 문장이 이거는 교과서에 국어에서 배웠는데 설마 과학에서 그걸 물어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있죠. 근데 수능에서도 심지어 국어 선생님이 다 수능 출제하러 들어가실 것 같지만 과학 전공자들이 국어 수능 문제를 출제하러 들어가거든요. 왜 들어갈까요? 국어 수능 칠 때 과학 지문이 항상 나옵니다. 그 과학 지문은 과학 전공을 하신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만드세요, 문제를. 그런 것처럼 다른 영역으로 확장해서 사고를 하거나 조직적으로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21세기에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소통, 당연히 말을 잘 주고받아야 될 거고 자기 주도성, 진취성, 끈기. 우리가 이거가 높은 사람을 키우고 싶잖아요, 사실. 내 아이가 자기 주도성이 있으면 좋겠고 진취적이면 좋겠고 뭔가 어려운 게 있으면 끈기를 갖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가 잘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찰하는 사고. 이런 것들이 21세기에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피사에서 수학적 추론 문항에 보면 요 뭐 형식화학이 양, 불확실성과 자료, 변화와 관계, 공간과 모형 이런 문항을 출제를 하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 불확실성과 자료. 수학인데 왜 불확실해? 이상하잖아요. 수학은 정확해야지. 근데 수학에서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피사 2021에서는 이런 문항을 다룰 것이다. 예를 든 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사용. 우린 싫잖아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게. 그리고 거듭 제곱의 아름다움. 아니 거듭 제곱이 뭐가 아름다워. 그리고 항상 가끔은 아니다. 이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리고 타일 붙이기, 규칙 이런 것들. 구매 결정. 아니 이게 수학에 왜 나와? 그죠? 근데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경제학이나 경영학 전공을 해가지고 그쪽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경로 찾기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로 나오는데 우리는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문제 푸는 거 열심히 하잖아요. 이거 풀 수가 없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는 교육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처럼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가끔은 아니다. 이 예시 문항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설명은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설명이 항상 참이다. 설명이 가끔 참이다. 설명이 참이 아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죠? 그리고 4로 나누어지는 수는 2로도 나누어진다 가 항상 참인 이유는 2가 4의 약수이기 때문이다. 찬찬히 읽어보면 맞는 말인데 이게 중학생들이 절대 모르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몰라요. 그리고 수학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일단 읽지 않아요.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요새 많이 보내시는 강남에서도 인기 있는 학원이 사고력 수학 학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고력 수학 학원에서 하는 게 결국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문장이 너무 길어. 문장제 문제야. 우리 때하고는 수학이 달라. 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다 내용이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뀌어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2가 4의 약수이다. 뭐 2 곱하기 2는 얼마, 2 나누기 2는 얼마 이런 것들 우리 잘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나오면 아이들이 추론을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또 이렇게 나와요. 저게 다가 아니고 저거는 그냥 설명문이에요. 설명문. 문제를 설명하는 거. 언어 영역으로 치면 수능에서 지문이 이따만큼 길게 나오잖아요. 그 밑에 문제가 있으면 이 길다란 지문 중에 한 부분인 거예요. 아이들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저걸 다 읽고 이제 거기서부터 안 읽고 지쳤으니까 다음 문제는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각 설명에 대해 항상 참, 가끔 참, 참이 아니다 중 해당하는 것에 표시를 하세요. 14세 소녀는 살면서 자신의 키가 현재의 키의 절반이었던 순간이 적어도 한 번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항상 참인지 가끔 참인지 참이 아닌지를 적으라는 거예요. 이게 왜 수학이야? 그죠? 이런 거를 보고 또 14세 소녀는 10세 소녀보다 키가 크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참인지 가끔 참인지 참이 아닌지를 체크해 나가야 되는 이런 문항들이 주어지니까 아이들은 이게 헷갈리는 거죠. 생각해보면 크게 어려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은 진짜 약간 수학 같아요. 음이 아닌 정수를 곱한 수는 짝수이다. 항상 참인지 가끔 참인지 푸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들? 이걸 이제 아이들이 이런 거 헷갈려 하면은 야, 찬찬히 읽어봐. 열심히 하면 다 풀 수 있어.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도 이제 뒤돌아서서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는 야, 요새 수학이 장난이 아니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아이들은 학원에 가는 거죠. 장난이 아닌 걸 이제 부모님들이 경험하셨으니까. 그리고 음이 아닌 정수는 두 배한수의 짝수이다. 음이 아닌 정수의 두 배한수는 짝수이다. 홀수를 반으로 나눈 수는 정수이다. 이걸 애들이 이제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헷갈리죠. 그리고 A의 둘레는 B의 둘레보다 길다. 긴가 아닌가? 이게 항상 참인가? 가끔인가? 참이 아닌가? 이제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수학 추론 문제에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못한다기보다 수학 문제 푸는 건 굉장히 잘하는데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또 있어요, 문제가. 이제는 예를 적으래요. 가장 많은 수의 동전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설명이 참인 예, 참이 아닌 예. 500원짜리를 많이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10원짜리를 이따시만큼 갖고 있다고 해서 돈이 가장 많은 건 아니고 그런 것들 적어야 되는데 애들이 이제 적기가 힘든 거죠. 그럼 또 이거 갖다 문장제 문제가 나왔다. 주관식이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또 막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아이들만 그러냐. 성인들도 똑같아요. PIAAC라고 해서 아까 피사처럼 성인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문항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이제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학습 의지가 일단 없어요, 여기. 보면요. 핀란드 우리가 교육 선진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배우고 싶니? 물어보면 4점이에요. 5점 만점에.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물어보면 2.9점이래요.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낮은 점수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여기 오신 부모님들은 저녁에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그것도 오신 거 보면 아마 거의 여기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야 금요일 저녁에 그 시간까지 가서 누가 그죠? 그리고 뭐 배우고 싶은 거 없어? 친구들끼리 물어보면 야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애들 그냥 뒷바라지나 해야지 이런
그게 대다수잖아요. 그리고 한국 성인의 부문별 학습 의지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연령에 따라서 16세에서 24세죠. 청소년 시기부터 뚝뚝뚝 떨어져요. 계속. 그래서 이미 55세에서 65세 분들에게 뭔가를 배우시라고 권유를 하면 야,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안 했는데 이 나이에 뭘 하냐고. 요즘에 되게 실버를 대상으로 한 학교나 이런 게 많아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도 사실 이거 약간 녹화되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나한테 마을에 오면 편집해드릴게요. 아, 네네. 저희 예, 편집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절대 안 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나 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배우고 안 배우고에 따라서 뒤에 이제 그냥 여가를 보내는 것도 풍요하게 보내고 덜 풍요로운 그 차이가 있는데도 어색하시기도 한 것 같고 새로운 사람 이렇게 모임에 가면 우리 불편하잖아요. 그게 나이가 들면은 더 불편할 수 있으니까 아예 새로운 시도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교육 수준은 우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점 배우는 거에 대한 학습 의지가 떨어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죠. 또 학습에 대한 태도 꼴등이에요. 꼴등 23등. 근데 놀라운 게 일본이 우리랑 차이가 없어요. 이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좀 자유롭다 하는 핀란드나 미국이나 덴마크, 유럽 쪽 나라들,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는 점수가 굉장히 높은데요. 보면은 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좀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는, 그죠? 일본이나 한국이 학습 태도에 대한 게 굉장히 낮고요. 실제로 이 두 나라, 싱가포르까지, 세계, 중국까지 4개 정도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열풍이 있는 그런 나라죠. 공부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인적 자본들 간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나라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유교적인 문화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가 공부를 잘해서 우리 집을 빛내야지. 이런 것들. 그래서 개인주의 사회하고는 조금 다른 조직 구조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전략을 세우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좀 익숙하지가 않고요. 학습 전략 항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질문이. 나는 새로운 것 배우기를 좋아한다. 나는 어떤 일이 이해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정보를 찾는다. 어떤 문제를 속속들이 파헤쳐 이해하는 것을 좋아한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새로운 것 배우기를 좋아하시나요? 네. 그리고 어떤 일이 이해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정보를 찾는가요?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속속들이 다 파헤쳐서 하다가 보면 다른 장애물들이 생기면 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저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근데 시대별 문맹률이나 우리나라 문맹 수준을 보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문맹률이 가장 낮잖아요. 저희가 가장 아마 문맹이 적은 나라 중에 하나일 건데 지금 2009년에 문맹률이 1.7%거든요. 우리나라 문맹률이. 그렇다면 한 70대 이상 인구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5, 60대에서 문맹을 찾기도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문맹률은 낮은데 성인의 읽기 능력도 떨어져요, 보면. 글자는 다 아는데 써져 있는 글자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을 대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다음에 날씨 생활 지수를 참고하면 오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빨래 지수는 20, 잘 마르지 않아요. 외출 지수는 30, 가급적 외출을 피하세요. 세차 지수는 20, 세차 효과가 오래가지 않아요. 우산 지수는 70, 휴대 편리한 우산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보기가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1번 이불 빨래를 한다. 2번 친구를 만나서 가까운 산에 오른다. 3번 먼지가 쌓인 차를 구석구석 닦는다. 4번 학교 가는 아이에게 우산을 챙겨준다. 그죠? 근데 이거를 틀리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다 잘 이해하고 계신데 너무나 신기하죠.
근데 어떻게 이게 잘 이해가 안 될까 싶은데 실제 우리 아이들도 못 풀어요. 우리 아이들도 글자만 읽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파악하지도 않고. 그래서 수능 국어를 치면 아이들이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언어 능력이. 언어 능력 시험을 치면 지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읽으면서 앞에 읽은 거 점점 까먹으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그럼 다 읽었으면 다시 읽어야 되겠죠.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서 기억도 잘 안 나고 내가 읽으면서 그냥 활자만 읽고 있는 거예요. 활자만. 내용 파악은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능력이 뛰어난 그걸 발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적인 분위기를 또 보면 한국인의 평균 나이가 첫 40세를 돌파했다. 2015년이거든요. 지금 당연히 더 많이 40세가 이제 훨씬 넘었는데 그러면 40대만 돼도 난 평균 정도인 거예요. 그죠? 그 밑에 지금 항상 계속 얘기하는 게 아이들 인구가 너무 없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되면은 뭐 아이 하나가 노인 3-4명을 부양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렇게 인구 그래프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보면 2010년에는 약간 이런 모양이에요. 이상적인 모양. 여기 중장년층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해서 노년도 먹여 살리고 아이들도 먹여 살려요. 그리고 2030년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장년층이 줄죠. 그래서 노년 인구가 많은 지역은 항상 말을 많이 하는 게 인생은 60 이후다. 70대, 80대까지 일해야 된다. 그게 밑에 나를 부양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2060년이 되면 여기가 완전 많죠. 그것도 아이들을 좀 낳았을 때예요. 지금 수준, 최소한 지금 수준으로라도.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지금 다니는 아이들은 2060년에 40년 뒤잖아요. 걔들이 여기에 다 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그럼 지금 한 10대 아이들은 40년 뒤면 걔들이 여기 있겠죠. 밑에는 정말 인구가 훨씬 더 줄어들고 그럼 우리나라가 진짜 유지가 될까조차도 걱정되는 사회인데 그러면 이 시기가 지금 10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은 거의 이거랑 유사한 모양이고 이 정도 시기에 여기 오신 부모님들의 자녀분이 살아갈 텐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실 대학보다 그게 더 큰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거, 잘 사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보면 OECD 통계로 본 한국인의 건강인데요. 기대 수명은 한 80세 정도예요. 그래서 또 편집을 교수님 부탁드리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죠? 어떤 영화에서 막 그런 게 나와요. 영화에서 200살이 넘었는데도 안 죽고 침대에만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의료 기술이 좋아져서 잘 안 죽거든요. 죽기가 진짜 살기보다 더 힘든 사회인데 기대 수명도 평균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훨씬 더 많이 살게 되고 그러면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암에 의한 사망률은 우리가 OECD보다 줄어들면 그러면 이게 만성 질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암을 갖고도 계속 생명 유지하면서 사는 거고 대신에 근데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2배가 넘어요.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더 많고 그 다음에 희한한 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너무 낮아요. 건강하십니까? 다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나 맨날 어디가 피곤하고 아픈 것 같아. 근데 이게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물어봐도 애들이 그래요. 안 건강하대요, 자기들이. 늘 피곤하고. 그리고 남성 흡연율도 높고 연간 술 소비량 이거 비슷하다는데 OECD보다 우리가 훨씬 높거든요, 실제로. 의사 인구수라든지 외래 진료 뭐 이런 것들, 재원 일수, 입원 기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그럼 정신적으로는 건강하냐? 친구가 없대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사회적인 연계 지수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OECD 평균은 한 88%가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72%.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래요. 자살률도 제일 높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아마 우리 세대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사회적으로 연계를 하지 않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살아가고 있고 인터넷에서 댓글 달면서 게임하면서 그런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사회적 연계가 잘 되고 있는지가 정신건강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워라밸이잖아요.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져 있느냐 환경은 어떤 것 같냐 건강은 어떠냐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어떠냐를 물어봤을 때 우리는 약간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OECD 국가보다 그럼 우리가 환경이 안 좋으냐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자연 환경이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물리적인 환경들 있죠. 생활, 주거 환경 다들 요즘에 엄청 뭐 추워가지고 힘들고 그런 경우 잘 없죠. 실제로 그 예로 의사들이 동상 걸린 환자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한 30, 40대 의사들이. 그래서 동상이 걸린 이 사람이 왔을 때 이게 어떤 피부 질환인지를 임상 사례가 잘 없어가지고 이게 그냥 어른들은 왜 한눈에 봐도 아 동상 걸렸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을 다른 피부 질환하고를 굉장히 상관을 가지고 본인들은 유심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아는 한 아이도 동상에 걸려가지고 갔는데 선생님이 원인을 모르고 계속 다른 약들을 처방해 주시고 했는데 그 아이의 할머니가 이 동상 걸린 것 같은데 병원 가서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약간 아 동상인가 요새 동상 환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달라졌고 그 다음에 학교 따돌림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가해자가 가해자로 직장 생활에서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가 더 놀라운 거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학교 때는 피해자가 됐는데 직장에 가서 이제 당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 가해하거나 그건 사실 학습이 된 거죠. 거의 안 좋은 방향으로. 목격자들은 침묵하고 이러한 구조들 속에서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건강하게 커나가는가, 학교에서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고 가정에서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를 보면요, 네덜란드는 참 신기한 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표적인 게 동성 결혼을 가장 빨리 허용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은 뭔가 약간 우리가 생각해도 자유로운 분위기는 아니죠. 억압되고 뭔가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관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을 이렇게 다 측정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관용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성공이나 경쟁은 굉장히 적은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2014년에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경쟁, 성공, 연대, 누구 밑에 줄 설까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 관용은 굉장히 작은 범위인 거예요. 여기에는 잘 안 나타날 정도로. 근데 이게 일본, 중국, 한국이 심했어요.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제로 그 동양인들이 훨씬 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고, 서양인들은 굉장히 개인주의다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좀 이렇게 포용하고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기보다는 약간 그죠? 허용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환경이 그런 어떤 눈치를 주는 사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갑자기 한숨이 나오죠. 이제 다시 현실로 딱 돌아오면 수능 응시 인원. 2017년에는요, 64만 명이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그래프에서 실제 뒤에는 49만 2천 얼마라고 예상된 숫자가 있었는데, 지금 접수가 다 끝났으니까 다시 조사해보니까 접수 인원이 이만큼이었어요. 49만 3,433명. 올해 수능을 칠 학생입니다. 12월 첫 주에
아마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2021년 대입 모집 정원이 55만 명이에요. 그러면 정원을 다 못 채운다는 뜻이죠. 이게 물론 전문대까지 다 합한 정원이긴 하지만 그 학부모님들이 말씀을 드리면 전문대까지 합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말은 우리 애는 전문대를 안 보낼 거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의미를. 그런데 이미 지금 약간 대학가에서는 벚꽃 지는 순서의 동네 순으로 대학이 문을 닫을 거다. 부산에서 벌써 하나 닫았잖아요. 동부산 전문대학, 이번에 동부산 대학 문을 닫았고, 이제 위쪽에서도 그걸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들도. 그만큼 대학이 그렇게 뭔가를 보장해주는 사회는 아닌 시점에 벌써 들어왔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시 지금 구조는 어떠냐. 67년 10월 24일 신문인데요. 서울 시내 국민학생 62만 명 중, 아까 보셨죠? 2017년에 수능을 친 아이들이 60만 명이었는데 서울 시내 국민학생이 저때 62만 명이었대요. 그 중에 30만 명이 과외 수업을 했다. 제가 양산에 있는 학교에 한 번씩 진로 강의를 나가는데요. 중고등학교 애들 대상으로 이걸 보여주면, 야, 너네들 30만 명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 이러면 애들 감이 안 오죠. 양산 시내 전체 인원이 30만이야. 그러면 우리 여기 내 근처에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엄마부터 우리 뭐 이제 갓 태어난 아기부터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과외를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놀래요, 애들이. 근데 62만 명 중 절반이 과외 수업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인구수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 저 때만큼 지금의 경쟁하고는 또 다른. 근데 우리는 저 방식대로 지금 계속 입시를 치르고 있는 거죠. 준비를 하고. 그럼 과연 지금 이런 사회에서 교육이 쓸모가 있냐 없냐, 저도 교육학자지만 이걸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야, 교육 별 쓸모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사회가 그러면 어떻게 변하냐. 1968년, 엄청 오래됐죠. 지금 한 50년, 60년이 다 돼가는데 이게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이 장면, 이 머리도 다 그죠? 새로운 이 장면이 막 이렇게 왜 좋아했을까요? 저도 제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이제 뺑뺑이 세대가 딱 됐다는 거예요. 중학교 그 전에 입시로 가다가 이제 뺑뺑이가 돼서 이걸로 물레를 돌려갖고 이제 걸리는 대로 가는 거라고. 네, 추첨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무주 파동도 있고 했었는데 이게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네, 수능의 뭐 문제 때문에 학부모가 혹시 그 실험한 그 네, 맞습니다. 네. 수능이 없습니다. 입학시험. 이게 입학시 저 문제 때문에 중학교 시험이에요. 포인트가. 학부모가 왜 우리 애가 떨어지냐. 네네. 64년도 중학교 시험인데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도 여쭤봤어요. 혹시 교수님 이때 이러면서.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우리 형 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중학교 여기 애들 엄청나게 많이 시험을 치고 있죠. 저 끝까지. 그때는 중학교 재수도 했잖아요. 실제로. 이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뭐 타자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선생님들이 글자를 적어가지고 엽기름이 녹말을 당분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위의 여러 가지 일 중 어느 것인가 그 번호를 쓰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위에 3과 같은 일에서 엽기름 대신 넣어도 좋은 것은 무엇인가? 이거 풀 수 있습니까? 이게요, 중학교 입시 문제라는 게, 그럼 초등학교 문제라는 뜻이잖아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 수준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엿을 만드는 과정에서 엽기름 대신 넣어도 좋은 거 디아스타제인데요. 무즙, 꿀, 녹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무즙 파동이 이 2번 무즙이 문제였죠. 이 책에 자연책 6학년 1학년 1학기 책 안에 이런 게 있었대요. 침과 무즙에도 디아스타제가 들어있다. 엄마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걸 추출해가지고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서 교육당국에 이렇게 책임을 요구. 이게 무즙으로 만든 엿으로 네 이거 먹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러면서 신문에 막 대서특필이 되고 이거 먹어보라 이러면서
막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추가 합격된 학생들 같이 사진을 찍어서 이만큼 추가 합격이 됐어. 입학생과 추가 합격생 이렇게 나왔는데 이 다음에 또 기사가 하나 더 터졌어요. 부정 입학 학생은 모두 21명. 무즙을 정답으로 안 적었는데 또 그 와중에 낑겨 들어간 거죠. 이 당시에도 굉장히 중학교부터 입시는 아주 치열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치맛바람이 저는 저희 때 나온 줄 알았거든요. 약간 먹고 살만할 때 오렌지족 이후의 세대. 근데 66년에 진짜 치맛바람이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자숙 운동을 해야겠다 이래서 막 그런 운동들도 일어나고 국민학교 6학년 애가 카페나를 복용하고 뭐 하루 5시간 수면을 해가지고 중학교 입시를 가기 위해서 다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입시를 앞두고 최근 서울의 한 국민학교에서는 가출한 국민학생이 10명이다. 그리고 여중의 불합격에서 66년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대요. 중학교 입시 불합격해서 애가 응독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학력에 대한 어떤 공부에 대한 그 부모님과 학생들의 의지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회는 어떠냐? 60년대랑 지금 비교했을 때 우리는 지금 유목이나 농경 산업사회도 아니고 이 사회에 있잖아요. 근데 입시는 지금 이런 사회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르죠. 이때는 자본이 있어야 됐고 이거가 약간 권력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지식을 생성해내는 거. 요 중간의 과도기 사이에는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이 능력자였죠. 근데 지금은 지식을 생성해내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한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어떤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 수학 문제 열심히 문제집 10권 잘 풀고 이런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중산층 경쟁을 막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중산층이면 국민 평수 34평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현금 얼마에 해외여행 뭐 1년에 한두 번 갈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숫자에 의한 기준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내 자식이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계속 아이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불안감에 우리 아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장래 희망이 뭐야? 물어보면 부모님들 일단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직업 의사, 교사, 공무원, 전문직, 법조인, 과학자 무응답,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 외교관, 교수 이 정도래요. 그 다음에 중학생 자녀의 부모님에게 물어보니까 교사, 공무원, 의사 이렇게 쭉쭉쭉 고등학생 비슷하죠, 다. 저기 있는 직업군들이 다 비슷해요.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한 2만 명이 넘는 아이들 대상으로 2019년 조사를 했거든요. 2015년 자료랑 비교를 했을 때 1위가 2015년에는 선생님이었는데 19년은 운동선수, 2위가 운동선수였는데요. 이게 순위가 좀 바뀌었죠. 여기에 없던 희한한 게 있어요, 여기는. 크리에이터. 그죠? 크리에이터가 뭐 하는 직업인지 혹시 아시고 계세요? 유튜버. 네, 유튜버죠.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는데 크리에이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다 아시는 크리에이터가 애들이 하고 싶은 직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 조리사, 뭐 게이머도 있고요. 법률 전문가, 가수, 뷰티 디자이너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요렇게 넘어오면은 여기에까지는 등장했던 의사가 없어요, 여기에. 왜 없을까요? 이제 성적을, 시험을 쳐보고, 모의고사도 한번 쳐보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또 현실을 직시하게 알려주시죠. 이 순위에서 점점 이탈하고, 아, 교사는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범대를 졸업하고 이후에 임용고사의 현실을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는 이제 아이들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뭐 컴퓨터공학이나 그 다음에 생명 자연과학자 이런 사람들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초빙해서 직업 진로에 대한 안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군이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전문적인 영역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시면, 네. 진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이거는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의 어떤 점이 제일 좋으셨나요? 무관심? 어떤 점이 가장 나빴나요? 무관심?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제가 드릴 답보다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특별히 어떤 진로를 안내해서라기보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줄 때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조금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점이 가장 나빴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그 시기마다 아이들이 요구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부모님이 조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기가 되니까 관심이 없는 게 좋았어.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됐을 때는 또 어떨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시간과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나를 신뢰를 해주시고 있었나? 지금도 어떠신가? 그래서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하면서 무한 신뢰를 해주셨으면 그게 굉장히 베스트인데 해봐 해놓고 야 너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니까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하면 이제 신뢰가 안 쌓이는 거죠. 그런 것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마 보셨을 건데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 강도로 표현이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숙소를 제공을 해줘요. 우리 집 침대 있으니까 자고 가. 그러고는 침대에 눕혀요. 그래서 침대보다 발이 이렇게 좀 튀어나오면 야 너 침대 몸이 안 맞잖아. 다리를 잘라요. 그리고 침대에 눕혔는데 작아요. 그러면 너 이 침대에 안 맞는 사이즈가 다리를 당겨요. 그래서 사람이 다리를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을 때까지 당기면. 그러니까 그런 일정한 잣대를 놓고 근데 저 침대가 정말 그런 침대냐 사이즈 조절이 되는 거겠죠. 일정한 잣대가 없는. 그래서 뭐 팔이 너무 짧네요. 맞춰서 완벽한 휴식을 위해서 팔을 맞춰줄게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까지는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다시 생각해 보실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뒤에. 이렇게 부모님이 완벽주의면 아이들이 어떨까요? 눈치를 항상 보게 돼요. 아 이거 엄마 마음에 들까? 아빠 마음에 들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아이가 우리 부모님이 완벽주의일수록 내 아이가 더 완벽할 것 같지만 소심해지기 쉽고 눈치를 보게 될 수 있고 그럴 때 부모님이 내가 좀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 같다면 나 스스로가 완벽한 사람인지 한 번쯤 되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나는 여기서는 내가 잘하지만 다른 집단에 가면 내가 제일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 부분은 제일 잘하지만 나는 귤은 되게 잘 까. 근데 사과는 내가 못 깎을 수 있어.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그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뭔가 이런 숫자를 다 때려놓고 딱 맞췄을 때 평균은 딱 맞을 수가 있어요. 10가지의 데이터를 넣어서 키가 뭐 160, 이 사람 170, 체중이 근데 이 사람 80이야. 이 사람은 그러면은 한 60 몇이야. 두 개에서 평균 내면 똑같네? 그거 똑같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이게 이제 인지적인 거에서도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제가 아까 그 침대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한 게 우리가 저런 행동은 안 하지만 우리 아이가 수학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국어는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구나. 너 이쪽으로 뭔가 해볼 생각 없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엄마들은. 너 수학만큼 국어도 잘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하면. 그죠? 조금만 더 해봐. 이러면서 막 그거를 더 시키려고 하시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이걸 더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못하는 쪽으로 평균을 맞추게 되는 거죠. 나 국어만큼 수학도 못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옆집 아이와 비교할 때 야 걔는 뭐를 되게 잘한대 하면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그 엄마는 밥도 잘해준다던데 이렇게 말하면 그죠? 할 말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것처럼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영역과 좋아하는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데 우리가 그걸 계속 키워주려고 하질 않고 오히려 못하는 걸 계속 올려주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잘하니까 조금만 더 올리면 이것도 다 같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서포트기도 하고 조금만 한 끗 차이로 욕심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고민이 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중독된 아이. 뭔가 스마트폰이거나 이성이거나 게임이거나 또 다른 친구거나 친구들끼리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공부에 좀 중독됐으면 이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렇게 뭔가 하나의 학습에만 몰입을 해서 있거나 하는 이런 어떤 거든지 중독된 아이를 보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게 요 내용인 것 같아요. 감정을 공유할 대상이 있는가. 그래서 친구에 중독된 아이들은 그 친구와 감정을 공유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내 감정을 공유할 사람이 없어서 그 그룹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것들도 많고 스마트폰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늘 새로 할 수 있죠. 그런 것들.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정상적인 범위에서 조금 벗어난 행동을 할 때는 항상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게 요 내용인 것 같아요. 특히나 앞부분에 제가 약간 사회의 분위기나 이런 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처럼 좀 억압돼 있기도 하고 경쟁하는 사회에서는 감정을 노출하는 게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친구들끼리 자리에서도 화를 내고 싶은데 화를 못 내죠. 화를 내면은 이 관계가 깨지기도 무섭기도 하고 화는 우리가 안 좋은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감정의 공유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한테 항상 그 입시 지옥 말 그대로 우리는 사실 아까 보신 것처럼 교수님보다 더 이전에 분들부터 그러니까 저희도 다 해당되는 거죠. 입시 지옥을 다 거쳐왔잖아요. 경쟁 사회를. 그러한 사회에서 감정을 소중히 대하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저희는.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파란색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화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막 이런데 우리는 이 감정이 들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 감정을 노출시키는 것조차 나쁘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러한 감정이 왜 소중하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를 꼭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은요, 동성애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댓글을 남긴 거를 클라우드 분석을 한 거거든요. 보면은 안 좋은 표현이 훨씬 많죠. 이게 위에 건 안 좋은 표현이고 밑에는 조금 약간 뭐 놀랍다, 아름답다. 그래도 약간의 긍정의 표현인데 역겹다든지 막 이런 그 인터넷 댓글을 보면 어떤 기사를 두고 밑에 사람들이 댓글을 쓴 걸 그냥 보시면은 좋은 표현보다는 안 좋은 표현이 훨씬 많다는 거 한 10개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남이 보지 않을 때는 부정적인 걸 노출을 시키는데 한 명만 있어도 그걸 노출하는 거가 굉장히 안 좋은 행위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폭발을 시키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근데 그 감정은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감정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거도 마찬가지고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쟤는 안 건드리면 돼. 그냥 평소엔 되게 얌전해. 이런데 그런 사람이 참다 폭발을 하잖아요. 그거는 참다 폭발하면 그 사람 성격이 좋은 게 라고 우리가 보기 힘들죠.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참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 사람의 무엇을 건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항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칠 때 어떤 감정이라도 괜찮다. 슬픈 것도 괜찮고 억울해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고 그걸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아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정적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세요? 나 하나 라고 말한다. 화나라고 말한다. 또 그 화가 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보통? 그냥 말 안 하기. 그죠? 부부싸움하고 화나면 말 한 달 안 하기. 이런 거. 밥 안 주기. 뭐 이런 걸로.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진짜 화가 났는데 나보다 약자다. 던지거나, 폭력적으로 하거나, 때리거나, 뭐 이런 행위들을 하거나,
혹은 화가 나는데 내가 내 정신으로는 표현을 못 하겠어. 술을 먹고 그런 행위들을 하거나. 그죠? 우리는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러한 감정을 다루는 법들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모와 아이의 정서를 공유하는 거. 화가 났을 때는, 자, 스트레스 쌓였어. 친구들이랑 무언가 일이 있다가,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집에 들어왔어. 그러면은 이제 아이와 함께 뭔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개 싸움을 해본다든지, 이런 육체적으로 좀 감정을 풀 수 있는 거. 그리고 부모님하고 씨름을 한다든지, 혹은 뭐, 제가 아는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은 남자 선생님인데 모 대학 교수님이세요. 키도 막 180이 넘고요. 우락부락 하세요. 딱 보면은 밤길에 만나면 약간 무서운 스타일. 근데 그 선생님한테 제가 선생님 하면서 이거 화가 너무 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세요? 물어봤거든요. 제가 박사과정 할 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자거나 먹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해소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자고 일어나도 그 감정은 쌓여 있는 건데, 약간 그 시간이 늘어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뭐 잊어지겠거니, 그렇게 생각해서 하니까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분도 있구나. 이러면서, 자고 먹는 거하고 차원이 굉장히 다르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뭐, 악기를 배운다거나, 좋은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진짜 폭력적으로 하면 종이를 찢는다거나, 이런 거. 사람을 때리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은 아이들이 남을 상하게 하거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상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해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면 참고 견디는 게 좋은 게 아닌가요? 물어보세요. 참으라고 하는 거. 네가 좀 참아. 친구들하고 이렇게 유아교육할 때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네가 그렇게 욕심부리니까 친구들이 싫어하지. 안 놀아주지. 네가 뭘 양보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평생 양보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오히려 아이들한테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는 차례를 기다리든지 양보를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에게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 자기의 감정도 소중하다는 거를 꼭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때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이중구속 메시지. 이거는 그레고리 베이트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감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야, 엄마 지갑에서 돈 꺼내서 사고 싶은 거 사. 이렇게 하는 거야. 사고 싶은 거 사. 다르죠. 그래서 말을 하는 행위하고 표정이나 이렇게 비언어적인 것들을 말은 하라고 하면서 하기만 해봐. 이런 메시지를 자꾸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라요. 계속 눈치만 살피게 되고 이거 하는 게 맞나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은 감정적으로도 좋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커오면서 정말 많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당위의 횡포인데요. 심리학에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나는 이렇게 돼야 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한국 사회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혹시 장남이신 분 계세요? 장녀이신 선생님 계세요? 장녀는 살림 이천이야. 너는 우리 집 장남이잖아. 장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장남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막내니까 우리 집에서 좀 네가 귀엽게 해야 돼. 뭐라든지 분위기를 좋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그 역할에 대한 당위를 우리는 항상 그냥 약간 지명을 받아요. 반장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반장 아무 때나 해도 되죠. 선생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돼? 이런 것들 있죠. 그냥 내가 내 검열을 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 당위의 옷을 입히는 순간 이 아이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현실의 자아와 내가 이걸 해도 되는데 이게 좀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겪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장남은 우리는 혹독하게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 것들. 너 하나가 잘 돼야 우리 집이 어떻게 될 거야 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이런 그 어떤 정해진 옷을 입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니야, 너가 자유롭게 해도 괜찮아. 야, 좀 실수할 수 있어.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아이들이 이걸 언제부터 느낄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제 애가 이제 40개월이 조금 지났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배변 훈련을 하면서 야단을 친 적이 없는데, 그리고 굉장히 늦게 시작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얘가 실수를 했어요. 시를 하러 가다가 아이들 항상 엄청 참다가 가잖아요. 이게 놀고 있던 게 재밌으니까. 그래서 가는 길에 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혼자서. 울면서, 엄마, 내가 시를 했어. 이러면서. 그래서, 왜 울어? 괜찮아. 하면서 실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번도 아빠도 혼낸 적이 없는데 아빠한테 혼나면 어쩌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그 당위가 있는 거예요, 얘는. 시를 하는 거는 화장실에 가서 해야 되고, 이거를 하면 뭔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그거를 알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규칙이 딱 정해진 곳에서 이게 좋은 행동이고 나쁜 행동이라는 거를 아마 지금 입시를 경험하는 전후의 아이들은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4살짜리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레밍 효과라는 게 또 있는데요. 사회는 전염돼요. 그래서 쥐 한 마리가 막 뛰어가서 저 절벽에서 똑 떨어지면 나머지 따라갔던 애들 다 뛰어내리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레밍 효과를 진짜 많이 경험해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번 가을에는 무슨 트렌치 코트가 유행해 이러면서 광고도 막 나오죠. 무슨 색깔 립스틱이 유행한다더라.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다 따라하는.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동떨어져 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처럼 눈치를 많이 보는 사회에서는.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애들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재밌어 하는 거, 이런 것들,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아도 그 당시에 선호하는 직업이라든지, 뭐 요즘에 뭐가 핫한 직업이야, 돈을 많이 버는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애들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재밌어 하는지, 다만 그걸 잘해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헷갈려 하는 거죠. 근데 그 유행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저 결과를 보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중고등학교는 다 의사 막 있었잖아요. 고등학교는 사라지잖아요, 쑥. 그것처럼 결과에 초점을 주면 의대를 가는 게 우리가 결과야. 그러면 못해요. 의대를 몇 명이 나가겠어요. 지금 수능 저 입시로 인원으로 따지면 1% 안에 들어도 못 가는데, 정원이.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 나 의대 시험 칠 수 있죠, 당연히. 그게 보장된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그거를 부모님들이 약간 강요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일 아니면 안 돼. 야, 너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서야 그거 아니면 안 될 일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욕심을 부여하고 압박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부모 교육에서는 보통 이 4가지의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양육자이고 훈육자이고 격려자이고 동반자이다. 근데 앞에 제가 이렇게 다 물음표를 해놨잖아요. 어떤 양육자고 어떤 훈육자고 어떠한 격려자이고 어떠한 동반자인가. 이거를 이제 부모님들께서 각자의 어떤 교육 방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육을 할 때 엄격하게 양육을 할 건지, 철저하게 할 건지, 정말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시간에 한 번씩 분유를 50씩 먹어야 돼. 그러면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몇 살 이후부터 나트륨을 섭취하면 된다고 했어. 이렇게 하면 그 전엔 절대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방침이 있다면 그거를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그러한 방침을 세우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질문을 해놨잖아요. 언제까지요? 몇 살부터요? 그죠? 언제까지 부모님들은 양육자일까요?
언제까지 훈육자일까요? 아이들이 몇 살일 때까지.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는 자녀와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그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종결하는 시점. 근데 생각을 잘 해보시면은, 여기 계신 부모님들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들의 부모님은 우리를 동반자로 생각하시나요? 격려자로 생각을 하시나요? 훈육자로 생각하시나요? 양육자로 생각하시나요? 내가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나를 아직도 양육의 대상으로 부모님 생각하시나? 훈육의 대상으로 오시나? 이런 것들 있죠.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그 타이밍이 나올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나이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학자들이 정해놓은 거 있죠. 그걸 말씀을 드리면 양육자까지는 한 3살까지라고 봐요. 그래서 36개월까지 애착이 되게 중요하고 하는 게 그때 필요한 게 양육이기 때문이에요. 얘들한테는 훈육이 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어린애한테 가끔씩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애기 태어난 지 이제 100일도 안 됐는데 야 자꾸 안아주면 버릇돼. 그냥 울게 놔둬.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뭐 양육의 방침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한 엄마가 아이를 9명 키우는데 얘만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방식의 그 양육이 있었을지 몰라도 애가 하나인데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고 좀 힘들어도 이렇게 하면 걔 정서가 안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침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든지 부모님들이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훈육은 몇 살 때까지 하면 좋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주세요. 근데 이거를 전문으로 하신 분들은 혹시 예전에 나온 책인데 나는 유치원 때 내가 평생에 해야 할 일을 모두 배웠다 이런 종류의 책 기억나세요? 예. 훈육은 만 7세까지 초등학교 가기 전에 끝내라고 하세요. 보통. 왜냐하면 유치원 애들이 다 아는 걸 우리가 지금 못하니까 그때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때 이미 다 배우고 가르쳐야 될 것들은 가르쳐야 돼서 약간 아이들이 이제 좀 36개월이라는 기준이 딱 진짜 엄격한 양육자들 이제 36개월 1일 됐네? 지금부터 이제 훈육해야지. 이거보다 말귀가 좀 통할 때 그때는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사람들 많을 때 뛰어다니면 안 돼. 식당에서는 뭐 하면은 위험해. 왜 안 되는지. 위험하니까. 저 사람하고 너하고 부딪히면 위험해. 이런 거. 뜨거운 물을 어떻게 하면은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훈육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강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격려자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라고 하거든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경쟁사회로 들어가는 처음이 초등학교 입학이에요. 유치원 때까지는 선생님이 그래도 다 돌봐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시험 안 치잖아요, 유치원 때. 요즘 초등학교 시험 잘 안 치기는 하죠. 그렇지만 아이들의 인지상 알아요. 제가 나보다 잘하는 걸. 제가 나보다 멋있는 걸. 아이들은 비교를 하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인지를 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부모님들이 격려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때부터 등수가 나오니까 깎아내리기 시작하죠. 야, 쟤는 100점 받는데 너는 왜 이거가 이렇게밖에 못해? 이거를 이제 그때부터 계속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사회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늘 격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동반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일까요, 그러면? 청년기, 그죠? 근데 사춘기 때부터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사춘기가 되면 이제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도 막 고민 얘기를 하면서 야, 애가 사춘기가 오니까 말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거의 반인반수다. 말이 안 통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랑은 일단은 말을 안 하려고 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말이 안 통하니까요. 계속. 왜냐하면 이제 격려자가 돼야 되는데 부모님은 그때는 더 가르칠 게 많아요. 내 눈에는 더 이게 어긋나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부모님은 끊임없이 훈육자세요. 거의 대부분. 가끔 격려해 주시죠. 가끔 격려해 주시고 동반자는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동반자가 없다가 이제 나중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바뀌죠. 이제 다시 부모님이 의지를 하게 되고 이런 관계가 되는데 청소년 시기가 되면 애들이 이제 거의 다 우리가 왜 어른들께서 이제 머리 컸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 의견이 다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왜 아이들이 엄마랑 아빠랑 얘기를 안 하는데 자기 고민을 친구랑 하냐. 친구는 판단하지 않아요. 들어줘요. 아 그래 힘들었겠다. 하나는 어땠고 중고등학교 애들도 야 술 한잔하면 해결돼. 이런 식의 지침을 주는 거죠, 걔들이. 근데 이제 부모님은 계속 그 유치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계속 훈육을 하시고 심지어 대학 때. 대학에서 저도 그 강의를 할 때요. 군대 갔다 온 아이의 그 복학생이죠. 부모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어요. 우리 아이가 군대를 갔다 와서 2년간 쉬어서 학교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 수업에서 좋은 학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메일을 보내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그죠. 그런 분들이 계시고, 서울대 그 메디칼 계열, 의치 쪽 학교에서도 부모님이 수강 신청을 늘 해주시다가 실수를 해서 애가 유급당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니 서울대 최고 학부에 제일 좋은 학과에 다니는 애가 뭐가 모자라서 부모님이 수강 신청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코치를 해주시는 거죠, 부모님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모님께서 그냥 우리는 부모 교육을 사실 받은 적도 없고 우리 부모님들은 더 받은 적이 없으시니까 그러한 방식대로 내가 그냥 익숙한 대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보다는 내가 좀 더 괜찮은 부모지. 그죠? 우리 부모님은 나를 때렸는데 난 안 때리잖아, 최소한. 그리고 우리 집은 그때 되게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필요한 것도 되게 뭐 다 얻어서 입고 이렇게 물려받아서 입고 하는데 난 지금 돈을 벌어서 사주잖아. 그러니까 난 좋은 부모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 부모 상담을 해보면. 많은데 그것보다 아이들이 물질적이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요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렇게 부모님의 역할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그때 당시에 내가 좌절했을 때 부모님이 나를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양육을 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중학생 애를 밥 떠먹여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내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나 남편한테는 제가 가끔 명령을 하지만 친구한테 잘 명령하진 않잖아요. 네. 그런 거가 애가 중학교 되면 이제 약간 동반자로서 이 앞에 물론 이게 딱딱 구별돼서 이제 얘는 청소년이니까 넌 나의 동반자야. 내가 격려할 대상은 아니야. 내가 뭐 이렇게 먹여 살릴 그건 아니지. 이건 아니고 앞에 것들이 물론 다 잘 돼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주 메인으로 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떤 건지 그 본인의 교육 철학을 세우시고 유지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잘 모르는 입시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모르는 입시에 맞서고 있는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는 그죠? 그 공부가 나와서 도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지금 수학 문제집 10권 푼다고 아까 그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 강의라고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 자리를, 맡으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그러면 함께하는 방법이 쉽게 이렇게 입시를 일목요연하게 분석해서 알려주고 학교 생활 어떻게 하세요? 이런 것들이 좋은 지침일까, 아이들한테. 부모님들도 어떻게 보면 그걸 더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훨씬 더 필요한 거는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커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떤 부모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